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 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 좀처럼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하면서 앞으로도 하루에만 950명에서 1,2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더 이상 받을 병상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미 수도권의 병상 가동률은 90%에 육박을 하고 있고 벌써 병상이 부족해서 집에서 대기를 해야만 하는 경우도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선 병상 부족 문제를 정확히 진단을 해보고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지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결국은 정부의 병상 동원 체계가 없었고 그 치료 체계의 실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그때 벌어졌던 것과 현재 시스템이 별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어서 지난 2월하고 지금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대구처럼 어느 지역에서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면 똑같은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병상은 비어 있는데 환자는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도 의료진도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집에서 병상이 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중환자 병상은 어제를 기준으로 딱 13개만 남아 있습니다.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병상도 그리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서울은 그나마 중환자 병상이 5개가 있지만 경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 의료 체계가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네, 현장에서 직접 이 코로나19 환자들을 보고 또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의 공동단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시죠.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880명이었습니다. 이제 어제 잠깐 좀 주춤하는 듯 했더니만 다시 이제 900명 가까운 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오늘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을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서울에서 246명, 경기에서 274명, 인천에서 55명,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울산과 부산, 충남과 대전 곳곳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이제 우리나라에 유입한 이래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혹시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당연히 우리가 지금 보도되는 부분들이 그 숫자들이 당연히 사실이고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확진자의 숫자는 1,000명을 오르내리는 이 정도의 숫자에 또 1,000이라는 숫자가 주는 어떤 우리의 감각 이런 것이 있었죠. 근데 저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전국화에 대한 문제 이슈입니다. 대구 경북이라든지 지난 2, 3월에 아니면 지난 8, 9월에 서울 경기 같은 경우라면 그쪽에 자원이 모자랄 때 다른 곳에서 좀 도와줄 수 있었고 중대본 같은 경우도 한 지역을 집중 지원할 수 있었던 역량을 동원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분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 지역화라는 이 상황들이 갖고 있는 어떤 또 어려움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800명, 어떤 날은 1,000명 이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사이즈가 큰 클러스터 집단 감염이 나온 날과 안 나온 날의 차이인 거지 트렌드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요양병원에서 70명이 나왔다든지 이런 날 숫자가 확 뛰었다가 그런 것이 없는 날은 좀 확 줄은 것처럼 우리가 좀 감각은 변할 수 있지만 확진자의 어떤 추세 그리고 그것들이 전 지역화, 전 연령화라는 이런 어려운 과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전국에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의 수가 이제 10,000명을 넘어선 그런 상황이고요. 또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만도 200명이 넘는다라고 이렇게 수치로는 전해 들었는데
직접 이렇게 일선 현장에서 보시기에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지난 일주일 내외에 이렇게 많은 취재들이 있을 때 대기자가 발생한다라는 명제로 많이 어나운스가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두 가지 좀 분리하는 게 옳았습니다. 기자들께서도. 예. 그러니까 즉 전체 대기자의 숫자도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병원을 가야 하는데, 즉 생활치료센터로 입소시키기는 어려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분들의 대기자가 얼마이냐. 이 예. 숫자가 사실은 초과 사망을 결정되는 숫자이기도 하고 네네. 가정이라든지 시설에서의 사망 같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뉴스를 볼 수 있는 그 숫자이죠. 그래서 그 숫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경기도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지역 자료만 오늘은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약 일주일 전에는 병원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대기하는 경우가 70명에서 80명 정도가 예. 카운트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하루 정도 지나면 혹은 뭐 정 길어도 이틀 정도 지나면 병원을 배정해 줄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늘 아침 기준으로 병원을 가야 되지만 아직 자리를 못 받았던 확진자가 경기도에만 300명쯤 됩니다. 아, 경기도에만. 네. 예. 이 숫자가 조금은 과소평가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네네. 다른 지역도 서울도 상황이 쉽진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 300명은 또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대기하는 날짜도 길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그 무렵에는 일주일 전에는 2, 3일을 대기했다면, 하루 이틀 대기했다면 지금은 사나흘을 대기하는 상황 같은 게 발생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이 예. 추세라면. 그런데 그게 단순히 똑같은 상황에서의 대기가 아닌 거죠. 즉 증상 초기에는 별로 증상이 심하지 않았고 좀 약간 열이 오르내리는 정도였다면 어떤 어르신이 사흘 나흘 기다리다 보면 숨이 찰 수도 있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점점 위험한 일들이 많아질 것이 우려되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때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지 못하면서 그렇죠.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네.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대기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랄까요, 이렇게 병상을 배정하는 데에 네. 우선순위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지는데. 네. 저희가 대구에 지난 2월에 어떤 슬픔과 고통을 기억하면 당시에 뭐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집단 전수조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병상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찾아지는 지역세 감염자들이 집에서 기다리는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비교적 젊고 뭐 청년층, 중년층들이 먼저 병상을 점유하고 있고 장년층, 노년층이 기다리는 사건들도 있었던 네네.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을 목격을 하면서 뭔가 이걸 의학 용어로는, 저희 의료 용어로는 트리아제 체계라고 하는데 어떤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체계, 혹은 하루가 지날 때마다 상황이 달라질 테니 조정하고 재분배하는 체계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폭증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래서 예.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라는 연구그룹이랑 같이 IT 플랫폼도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업무 매뉴얼도 만들었어요. 그걸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여름 때도 활용하고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첫날 배분한 우선순위가 대체로 보건소와 역조관들 사이에서 일어나니까 의료적 마인드가 없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점검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다음날, 다다음날 증상이 변하는지도 체크하는데, 그러려면 그 요원은 반드시 의료인이어야 됩니다. 네네. 의사 면허나 한의사 면허나 간호사 면허가 있는 분들이 진단할 수 되죠. 있으려면. 그 상황을 전화로라도 듣고 그 병력을 들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 분께서는 뭐 심장 판막증으로 치환수를 받았다, 이런 말들이 어떤 뜻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기자들도 네네. 마찬가지실 거고.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의료인들을 채용해서 혹은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대기자들, 아까 얘기한 그런 대기자들에게 하루 한 번씩 무조건 전화를 걸어서 상태 변화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단순히 열만 났는데 오늘 숨이 갑갑하다 그러면 그분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동적으로요. 네, 예. 조정하는 것이죠. 네네. 우선순위를.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한편으로 궁금해지는 부분이, 네. 앞서서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통해서 이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84.1%, 경기도 같은 경우는 87.3%. 그러니까 이제 90%에 육박은 하지만 아직 100%는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렇죠. 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예. 근데 뭐 사실은 기자분들한테 질문 받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관료들에게 질문받는다면 시도나 뭐 정부 관료들은 좀 저는 난감한 느낌이 들어요. 예. 그 질문을 지금 해서 최근이라도 네네. 지금 받아줘야 될까? 그걸 지금 설명드려도 될까? 한두 달 전에는 혹은 6개월, 1년 전에 얘기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죠. 병원이라는 공간은 병상 가동률이 즉 이 사업장은 병원이라는 네네네. 사업장은 100% 가동률이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무슨 호텔은 혹은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호텔은 객실 단위로 판매하니까. 예. 근데 병원은 다인실 같은 구조 아닙니까? 둘, 넷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같은 성별을 맞춰야 되고요. 아, 그리고 어린아이가 1살짜리, 2살짜리가 확진이 됐어요. 그럼 비확진 부모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예. 어떤 병상 안에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옆에서 임종하는 걸 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비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의 평상시 가동률도 90%를 넘기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주 경영을 잘하는 운영자들이 90%를 맞추는 게 병원이란 사업장이에요. 예. 근데 코로나이기 때문에 90%도 어렵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어떤 시도에서 85%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그 뜻은 실질적으로 만실이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아, 예. 그날 태어나는 자리, 그러니까 오늘 밤에 태어나는 자리에 그 다음 날 사람이 기다렸다 들어가는 구조. 그러니까 풀 부킹돼 있는 어떤 뭐 좋은 호텔 같은 것에 예. 돌아가는 체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한 80%만 넘어서더라도 85% 정도 되면 예. 정말로 대부분의 병상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로 여러 가지 민원들을 이용자의 민원이건 이게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민원이건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우격다짐 경영진이 푸시했을 운영하자고 때가, 한다면 90%쯤 달하게 돼요. 아까 요 자료도 사실 저희 내부 자료보다는 조금 과소평가되어 네네. 있는데 경기도의 최근의 병상 사용률은 늘 90%를 넘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다시 이제 그 대기 중인 분들 이야기로 좀 돌아가 봐서요. 혹시나 그렇다면은 네. 실제로 이렇게 대기를 하시다가 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네. 대구에서도 그게 현장 취재가 된 적은 없었고 제 예. 기억으로는 나중에 리뷰 취재 때 네. 알고 봤더니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가 그랬었죠. 8레드라 13레드라 좀 기사마다 달랐는데 예. 혹은 구급차 내에서 사망했다는 예, 이런 예. 기사들이 있었어요. 현재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경기도에는 그런 사건은 아직까지 리포트되지 않았고 이웃지자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현장에 실제로 있습니다. 즉 가정에서 대기하다가 증상이 심해질 때 우선순위를 부여받아서 병원으로 먼저 배분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병원을 배정받은 행운은 왔죠. 하지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적시에 배정되었는가? 건강이란 사람의 신체, 특히 취약한 사람들의 신체라는 것은 빠른 진단, 빠른 치료, 빠른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탈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루라도 빨리 링거수액을 맞아야 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니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은 지금 당연히 발생하고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것들이 의료기관에 당도한 뒤에 당일이든 다음 날이든 사망 같은 아웃컴으로 결과로 저희가 보고 있으니 병원 안에서만 의사 간호사들이 애처로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고 이런 것들을 기자분들은 잘 알기 어렵겠죠. 참 많은 분들께서 의견과 질문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아이디 오북이님, 나라에선 병상 부족이 될 때까지 뭐 했는지 거리두기 당연한 방역 지침이지만 거리두기만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무증상자도 많은데 무섭습니다. 유튜브에서 아이디 가끔님, 점점 주변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TV에서 보던 일이 아닌 것 같은 조여오는 느낌 유유. 유튜브에서 아이디 부기님, 연말 즐기려다 이번 연말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 걸리겠지, 난 괜찮겠지, 아니란 생각은 넣어두고 방역수칙 잘 지키고 좀 참읍시다 우리 모두. 유튜브에서 인생은 펭수처럼님, 원장님은 고생 많으십니다. 나로 인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무서워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오늘 아침에 기사에서 봤는데 코로나로 인해 연탄 봉사도 줄어서 겨울을 날 걱정하는 취약계층 기사를 봤는데 유유 여러 다양한 그런 걱정들, 의견들 보내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날이 갈수록 병상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국은 어떻게든 확보를 해보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방역 당국의 브리핑 내용 좀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 검사와 역학주사 역량을 확충하여
감염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병상 등 의료 대응 체계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20일간 매일 1,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모든 환자가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3주간 1만 병상 이상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 7,000병상, 감염병 전담 병상 2,700병상, 중증 환자 치료 병상 300병상입니다. 네, 정부가 이제 하루 1,000명 환자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3주간 10,000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300명 가량의 분들이 대기 중인 상태라고 그러고 병원 대기자만. 예. 생활치료센터 대기자도 좀 일부 더 있는데 그 예. 부분은 뭐 200명 이하고요. 예. 네, 병원 대기자만. 네. 혹시 다른 지자체 상황도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네, 뭐 중수본 회의 자료 같은 것들을 좀 보니까 예. 내부 자료들을 뭐 알고는 있는데 뭐 이 자리에서 타 지자체 얘기를 좀 하기는 어렵고요. 네네. 다만 이런 말씀 정도는 드릴 수 있는 게 경기도가 가장 심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들이 경기도의 어떤 현황들을 저널리스트들이랑 대화하는 어떤 이유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병상 자원이 부족한 게 먼저 부족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건 무슨 업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원인이 아니라요. 그냥 구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는 아주 많은 인구가 있고요. 예. 1,350만 정도 되는 아주 많은 인구가 있고 그리고 고위험 인구는 더 많습니다. 네. 요양병원,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복지시설도 엄청 많죠. 서울보다 제가 듣기로 한 2배 반에 3배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도 상급종합병원으로 대변되는 이렇게 규모 있는 민간 의료기관이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상급종합병원이 13개, 경기도는 5개. 경기도와 의료원 안성병원 제가 원장을 있는 예. 병원은 병상수가 보통 250 정도 유지하는 시골병원 같은 곳이거든요. 서울 의료원은 600병상이 넘고 서울시 시립 보람의 병원은 700병상이 넘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원은 경기도가 훨씬 부족하고 그리고 어떤 그 의료 수요는 경기도 훨씬 많고 이런 불균형, 비대칭 속에서 구조적으로 경기도에서 먼저 이런 오류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저널리스트들과 대화하는 이유인데 경기도가 먼저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효율을 높여도. 그래서 경기도가 겪은 어려움들을 어나운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타 지자체는 일주일, 열흘 뒤에 비슷한 일이 겪을 거기 때문에 이 웨이브는 계속 온다면 따라서 저는 중앙이든 지방정부든 위험을 오지 않게 막아내겠다라고 다짐하고 선언하는 정부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가올 수 있는 어떤 위험들을 때로는 인정할 수 있는 건 인정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지혜를 최대한 발휘해서 그 리스크를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조절해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선 사실관계들이 알려져야 되는데 그런 사실관계들이 조금 이번 11월 말 12월 초에 국민이 원하는 것만큼 빨리 알려지지 않은 맥락들이 좀 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렇게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고 나서 박능구 장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약간 이건 뭐지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편차요, 온도차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앞서서 제가 이게 100%가 아닌데도 대기자가 있네요 하고 네, 여쭤봤을 때 네. 일반 시민이라면 네. 저희 같은 그냥 일반 기자들이라면 네. 모르는 사람이니까 네.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관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셨는데 네, 네. 장관께서 딱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병상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고 나서야 3주에 10,000개 넘는 병상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잠깐만 과미기로 돌아가서요. 예. 중수보건, 중대보건에서 병상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언제나 어떻게 어나운스하냐 하면 서울시에 오늘 뭐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뭐 수개, 일반 병상은 수십 개,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병원 경영자들한테 발표하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중환자의 병상의 가동률은 뭐 95%이고 일반 병상은 뭐 89%입니다. 아마 병원 경영자들한테 혹은 병원의 기조실장님들한테 진료부원장님들한테 발표하라 그러면 저처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정부가 정말 열심히 하시고 뭐 이렇게 노력하시잖아요. 뭐 지자체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의료 현장에 대한 어떤 그 현장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조언자, 좋은 참모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밀착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과 그리고 어떤 정부가 느끼는 어떤 현실 인식 사이에 약간의 거리가 생기고 그런 부분들을 심지어 국립중앙의료원장께서 예, 예. 얘기하시는 상황이라면 이 거리에 대한 우리의 어떤 문제점은 뭐 리뷰돼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그걸 뭐 비판하려고서가 아니라 뭐 제가 정부를 비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너무 열심히 하시고 고마운 분들인데요. 그걸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야 그리고 때로는 저널리스트들이 또 대신 얘기해 주셔야 그래야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지 않습니까? 간극을 더 네, 줄이고. 12월하고 끝낼 거 아니니까 1월에도 해야 되고 2월에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알게 되는 어떤 오류가 한계가 있다면 빨리 수정해야죠. 네. 그렇다면 보시기에 네. 들으시기에 3주 만에 10,000개 이상의 병상이라는 것이 혹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시 의료기관이라는 사업장에 대한 이해가 있는 어떤 뭐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다만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정부는 좀 의지를 천명하는 역할도 있고 때로는 선언해야 되는 기능도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선언이 이런 노티스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선언은 선언대로 또 준비는 준비대로 이게 두 개의 트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지금 정말 다행인 점은 국가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병상 확보가 좀 이렇게까지 정부와 현장의 인식차가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가설입니다. 병상 동원은 시도 역할로 지금까지 10달 동안 11달 네네. 동안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시도는 병상을 어떻게 동원하는지에 대한 시도는 알아요. 국가는 조금 한 단계 위에 있으니까 잘 모를 수 네. 있는 거죠. 따라서 시도가 동원할 수 있는 기관들은 어디냐면 시도가 세금 지원하는 곳입니다. 출자 출연 기관들. 그러니까 시립병원들, 지방의료원들만 시도가 동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시도가 동원할 수 있는 병원들은 90%, 95% 지금 동원된 상태고 그럼 그 다음에 남는 영역은 두 개입니다. 국립의료기관들이 남고요. 예. 그 다음에 민간의료기관들이 남죠. 그래서 이번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경기도에 있는 서울시에 있는 중앙보훈병원이 국가의 어떤 호명을 받아서 이 진료 대열에 참여하게 된 것은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그런 선례가 있어야 민간 부분 병원에서도 국립기관마저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민간기관 나온다는 것에 대한 감수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주말에 이런 대형 국립의료기관들을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하게 해주신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의견과 질문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함께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펭수처럼 님께서 자택 대기라니 대기하다가 온 가족이 감염되면 어떡하나요? 이런 걱정의 의견 보내주셨고요. 또 오익절님, 동산병원이나 천안의료원처럼 병상 내줬다가 적자에 허덕이고 파산할 판인데 어느 병원이 병실을 내어주려고 할까요? 답답하네요. 이런 네. 뭐랄까요? 개별 병원들의 고충들도 있을까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좀 저희 같은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경영 데미지에 대해서 조금은 낫습니다. 예.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시도의 도움을 받아서 예. 재정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민간 의료기관들이 재정적인 부담, 그것도 예측이 다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예. 재정적인 손해라든지 혹은 그 지역에서의 손해 같은 부분들을 다 계산기를 두드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앞에 질문이 저는 더 네. 흥미롭고 좀 답변하고 싶었는데요. 앞에 그 청취자의 가정 대기자가 생기는 부분들은 혹은 경기도라든지 다른 시도에서 가정 대기자를 잘 관리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가정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전혀 아니에요. 네.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기조들, 그러니까 즉 가정에서의 전파도 좀 막고 그리고 좀 더 어느 공간으로 이동하면 좀 더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격리되는 병원이나 시설로 이동하는 게 맞아요. 현재 정책에서는. 물론 5,000명, 10,000명 나올 때는 안 되겠지만.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이라서 그래요. 경기도는 왜 가정대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그리고 그게 자꾸 왜 언론에 나오느냐. 딱 한 가지예요. 병원이 모자라니까. 네. 병원이 모자라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저희도 이게 2주가 됐는데 이번에 재가동, 여름에 한번 가동했고 이번이 재가동이에요. 여름 때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기다려도 병원에 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편안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분배하고 선택하는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나쁜 결과를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따라서 지금 이런 일들은 자원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거의 다 쓴 거고, 이제 국가와 민간이 들어와 주셔야 되는데,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직도 남은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중앙보훈병원이나 일산병원이 대열에 합류하는 게 예.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의사결정이 됐다고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거기에 시설 변경도 해야 되죠. 의료인 교육도 해야 되죠. 기존에 제시라고 있던 환자들도 적절히 전원 안전하게 조치해야 되고, 소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이나 열흘은 걸려요. 아무리 서둘러도 발표된 날짜로부터. 그럼 그 일주일이나 열흘 사이에 공백이 있고 예. 그 공백 동안에 일어나는 초과적인 건강의 손상들은 분명히 없을 수 없어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걸 어떻게, 그럼 병원은 없는데 초과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어떻게 이거를 잘 막아낼까? 다른 창의적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지혜도 필요하고요. 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용기 있게 맞서는 태도도 필요하고. 그런가 하면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병상 부족으로 인해서 기존의 다른 중환자나 지병이 있는 환자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병상 부족 현상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도 네.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이 청취자분들의 수준이 높으세요. 기자분들이랑 대화할 때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네. 질문이 많이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택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도에 10개 큰 병원이 있다고 칠게요. 그 병원 중 한 병원을 선택해서 다 비우는 건 최선의 전략이 아닐 수 있어요. 각 병원이 10에서 15%씩 비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면 수술을 미루는 거예요. 우리가 중환자 병상, 일반 병상을 이래서 1000병상짜리 대형 대학병원이 100을 만드는 방법은요. 예정된 수술 한두 달 뒤로 미루는 거예요. 관절 수술이라든지 무슨 내시경 검사라든지 검사 시술을 미루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 10% 정도의 자리는 보통은 나와요. 그리고 그 진료과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좀 생기죠. 그럼 이게 제가 무슨 창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지난 2월 말 3월 초에 대구가 어려움을 이겨낸 방식이에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방식이고요. 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이렇게 병상 부족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일반 병상 말고 사실 중증 환자 병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중증 환자들 병상 상태는 어떤지 또 그로 인해서 좀 위급한 상황까지 나오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드는데. 중증 환자 치료 병상들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원리로 일반 병상, 중증 병상 다 수도권 포화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당일에 나오는 자리이죠. 그러니까 또 중환자 병상은 또 마음 아픈 게 당일에 나오는 자리 중에 일부분은 또 사망자자이죠. 어쨌든 그 자리들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역시 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건 의사, 간호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환자 치료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살려주는 사람 못 살릴지도 모르겠다는 조바심이 들죠. 근데 사회적으로는 사실 이거보다 일반 병상이 모자란 게 더 문제일 수도 있는 게 중환자 병상이 모자랄 때 그 아랫단에 머물러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긴 어디죠? 거기는 일반 병상. 병원이에요. 예. 의료법상 의료기관, 네. 의사 간호사가 있고 약이 있고 수액이 있는 곳이죠. 산소가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중환자 병상에서의 최선의 중환자 치료를 한다는 것이지만 중환자 병상이 없으면 약간 수준을 조절해서 중환자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 간호사의 케어를 받는 것은 어떤 시스템의 에러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이 정말 문제예요. 일반 병상마저도 부족하다면 그러면 결국은 정말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가정이기도 하고요. 요양원이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생활치료센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 안에서 정말로 숨이 찬데 다 산소가 없는 공간이거든요. 생활치료센터에서 산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 안에서 숨이 찬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케어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시군구 보건소가 이미 조금씩은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병원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과제. 그리고 그 병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 가운데 더 여력 있으면 중환자 병상을 더 많이 확보하는 과제. 이런 식으로 순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까지 동원이 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기숙사를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까지도 이제 발표가 된 상태인데 좀
진척되고 있는 부분들은 네. 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약간 정정하면서 얘기 예, 드려도 예. 되죠. 경기도에서 뭐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예. 이제 뭐 지사님께서 어제 방문하시고 했던 일들은 병원으로 사용하려는 개념은 당연히 아니에요. 의료법상 병원이 아닌 곳을 병원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네네네. 거기는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려는 뜻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꾸 보도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주로 연수원들을 기업 예, 그랬죠. 것들을 했잖아요. 근데 대학이라는 공간, 교육 공간 것을 사용하니까 저널리스트들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공간이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1,000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센터를 200개씩 5개 만드는 것보다 효율이 올라가죠. 예,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 어떤 뭐 야전형 컨테이너형 모듈형 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거기에 그 모듈형 병원 프로그램에 이렇게 좋은 점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뭐 모든 일이 다 그렇듯 좋은 점은요. 정부와 서울시가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서울 시민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예. 서울시장 권한된 게 있으신 거죠. 근데 단점도 있어요. 그 모듈형 병원은 병원으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구조예요. 병원이라는 사업장은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동선부터 물류부터 인원의 배치까지. 그래서 그 야외 공간에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정상적인 진료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건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고 의사가 회진도 돌아야 되고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그 병원 안에 비어있는 다른 스페이스가 있다면 혹시라도 그걸 사용하는 게 뭐 5배, 10배 유리하죠. 예. 그렇다면은 이제 모듈형 병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의료기관처럼 사용하려는 어떤 방식이라고 보도는 예. 나왔는데 저는 그게 조금씩 수정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차피 의료기관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게 네네.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허가 병상이 들어있지 않아요.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료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나왔다. 그러면은 의료법 안에서 판단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정한 구조이고 제가 생각하기엔 회복기 환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약간 예. 뒤에 수정해서 발표하셨잖아요. 네네. 아주 잘 잡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즉 병상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 나은 사람들 하루 이틀 거기에 머물겠다가 날짜 되면 집에 보내겠다라는 플로우라면 굉장히 좋은 건데 네. 그렇다면 그거는 병원이라기보다는 생활치료센터에 가깝죠. 그렇다면은 결국엔 네. 많은 민간 의료기관의 동참 없이는 사실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는 절대 안 어려운 돼요. 네.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간 의료기관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보도는 자주 나갔잖아요. 경기도에는 65개 이상의 종합병원이 있어요. 허가 병상을 다 합치면 25,000병상이 넘어요. 근데 그중에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과 성남시 의료원 하나가 전형적인 의미의 공공병원, 지금 동원돼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인데 이 병원의 병상수를 허가 병상수를 다 합쳐도 1,600 남짓이에요. 즉 6% 정도의 의료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10달을 싸워왔는데 그리고 나서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94%들이 뭐 한꺼번에 일시는 아니더라도 차례차례 이 전선에 나와 주셔야 되고 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병원은 선발대였어요. 선발대. 즉 전선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내보낸 네. 부대이고 그보다 훨씬 더 화력도 강하고 훨씬 더 조직화되어 있는 더 좋은 부대들이 이제 차례차례 나와서 국민들을 구해야 되는 때이죠. 예. 그렇다면은 앞서서 이제 댓글에서 동산병원이나 이제 천안의료원의 예시도 들어주셨었는데 네. 민간 의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네. 부르려면 네. 뭐랄까요? 당원 당국이- 같은 거로는 안 되죠. 그렇죠? 예, 방역 당국이 좀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이면 좋을까요? 물론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법률에 있는데 동원이라도 국가가 준비해야지 이런 얘기도 하시고 예. 뭐 JTBC 방송에서 가끔 나오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또 제가 일하는 도에 저희 지사님도 약간 강한 스타일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죠. 근데 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는 약간 정치적인 명제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실제로는 당연히 계약해야 되는 것이고 협상해야 되는 것이죠. 정부가 중앙이든 지방정부든 강한 의지가 있다라고 말할 때 명령이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이런 뭐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당연히 협상해야 되고 당연히 계약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뢰의 틀이 유지돼야지만 가능하죠. 그런 신뢰는 과거 역사 속에서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자산은, 치열한 자산은. 근데 솔직히
좀 마음 아픈 건 지난 여름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했던 그렇죠. 누가 옳고 그른 건 간에 그런 대립의 어떤 흐름들을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때 정말 그렇게 써도 되는 건가? 서로 간에 이런 고민들도 되는 거죠. 어쨌든 조금 허물어졌던 신뢰를 가능한 빨리 복원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정말로 진정성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매개해 주는 곳이 또 언론 미디어 아니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예. 또 이제 이렇게 민간 병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케이스로 최근에 이제 경기도 내에 평택의 박예병원이 또 이제 많이 최근 들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설명을 해주실 때 민간 병원이 바로 이렇게 전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박예병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복지부 중수본과 같이 저도 갔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랬었는데요. 가서 이제 주말에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이제 감염병 전담병 지정을 받는 것이 계약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확약이 된 다음에 시설 공사나 의료인 교육들이 들어갈 테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실질적으로는 준비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아무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도 뭐 자동문 달아야 되고요. 음압기 구입해다가 설치해야 되고요. 거기 의사 간호사들은 보호복 입어본 적도 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해야 예. 되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리고 있고 이 평택이 더 제가 일하고 있는 안성이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 박예병원의 의료진들을 저희 지금 안성병원의 의료진들이 그냥 프렌드십으로 의외로 이게 컨설팅하고 자문해드리고 있어요. 네. 참 이렇게 장기화되고 많은 의료진이 투입이 되고 노력을 해주시다 보니까 의료진 분들의 번아웃 이야기도 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지켜보시기에 어떤가요? 네. 제가 얘기하면은 저희 병원 직원들은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은데요. 모든 일들을 제일 먼저 앞서서 했던 병원이거든요. 전담병원에 환자를 보고 2월 달에는 이동형 음압기도 없이 진료를 시작한 적도 있어요. 예. 환풍기 달고. 근데 어쨌든 지금 공공병원들의 의료진들은 매우 소진돼 있어요. 근데 그 매우 소진돼 있는 게 신체적인 소진도 있지만 고립감이 있어요. 어떤 전선에 우리 부대만 있나? 이런 생각, 어떤 전방에 전선에 우리 부대가 고립되어 있는데 과연 오는 건가 안 오는 건가? 이런 느낌 같은 거죠. 따라서 국립의료기관들, 민간의료기관들이 하나둘 참여해준다는 그 목소리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떤 구원의 목소리처럼 들려요. 예. 그런 일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참 이렇게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계속해서 피로감이 누적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위험한 일이기도 할 텐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또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가 아니라 3단계로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아마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3단계 격상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3단계 격상이 갖는 시민들의 어떤 피해가 상당하죠. 근데 사실은 3단계가 아주 우리한테 데미지가 큰 건 또한 사실이지만 유럽이나 미국이 했던 전형적인 록다운하고는 또 다른 거죠. 록다운 같은 프로그램은 집 밖으로 아예 못 나오게 하거나 네. 통행 허가를 받아주면 나오게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극단적인 건 아니더라도 3단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할 거예요. 근데 저는 3단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한 쪽에 약간 기울었던 사람이고 경기도도 약간 그런데 시그널이 필요해요. 예. 지금 저희가 1에서 1.5 뭐 플러스 알파 2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계단 오르듯이 오르다 보니 정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즉 현장은 시도나 시군인데 정부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이 양측이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일기감을 계속 호소했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감을 올리는 사인이 3단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3단계를 운영하면서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입장이에요. 물론 제 입장이고 그것이 꼭 옳은지 모르겠지만요. 예, 알겠습니다. 참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의료진의 이런 피로도나 그런 것들 역시 심각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론인 저희로서도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잘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지는 오늘 이야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셜 라이브 이브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저녁 5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